자, 봅시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조선이 식민지화하게 되기 전에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인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890년대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배웠느냐? 농민들에 의한 조선의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동학, 그렇죠,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오게 되고 일본 역시 텐진 조약에 근거하여 조선의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여기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나요? 그렇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청나라를 몰아내고 조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내정개혁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이었어요. 그죠? 그 두 개를 통틀어서 그냥 다 갑오개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한편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청나라에게 어디를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냐면은 랴오뚱반도를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랴오뚱반도를 갖고 싶어하는 나라가 세 나라가 더 있었어요. 어디였나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할 것을 일본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결국 일본은 랴오뚱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조선 정부를 보호해주고 있었던, 정확히는 조선 왕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청나라가 물러나게 되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의존하게 되나요? 러시아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조선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러시아랑 싸워서 그들을 물리칠 자신이 없었던 일본은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나요? 우선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세력을 제거하랍니다. 뭐? 그렇죠.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어디로 도망을 가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갑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아관파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잘 나오나? 카메라에? 안 나와? 여기서 잘려? 여기 좀 더 앞에서 끝내야 되나? 오케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자, 그러면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잠시였지만 두 나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사이의 세력이 균형이 이루어진 틈을 타서 나름 조선을 다시 한번 근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었죠. 그죠? 이권수호운동, 자유민권운동, 의회 설립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근대적인 정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독립협회의 시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배운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다가 이들이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의심한 고종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 러일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였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선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 대한제국의 수립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광무개혁에 대해서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요. 이권 침탈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고종을 보호해주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러시아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것을 고종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러시아에게 많은 이권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강대국들도 뭐 최혜국 대우 이런 거 기억이 나나요?
네,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또 다른 이권 같은 것들을 얻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왕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러시아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다 나라 다 팔아먹겠다. 빨리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라. 아반파천을 끝내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궁으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환궁여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한편 지금까지 개항되고 난 이후의 조선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자랑스럽나요? 부끄럽나요? 사실 부끄러워요. 그죠? 제대로 된 근대화를 하지 못했고 끊임없이 외세에 의존하다가 점점 더 나라의 많은 이권들을 외국에게 넘기고 있는 이 상황들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끄러운 과거를 이별을 하고 우리가 나라로서 제대로 된 어떤 모습을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어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그 세력 균형 사이에서 나름 우리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을 되찾을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깐의 틈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러일 간의 세력 균형 덕분에 이 고종은 이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궁 여론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의 위신을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러일 간의 세력 균형 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아간파천 생활을 끝을 내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897년 아간파천이 있은 뒤에 1년 뒤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고종의 경우에는 아간파천은 끝을 내고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나라의 이름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나라의 이름을 바꾸죠. 자, 이 나라 이름이 왜 대한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누구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의 나라라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고요. 고종은 왕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하고 황제의 칭호를 사용했던 나라는 어디였나요? 중국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조선이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 황제의 칭호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들과 어떻다? 그래서 대등한 나라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죠? 일본도 황제의 나라고 러시아, 독일도 다 황제의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만 황제보다 아래에 있는 왕의 나라냐? 그럴 수 없다. 우리도 이제 황제의 나라가 되면서 세계 여러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등한 나라로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주 독립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 대한제국의 수립, 광무연호의 사용, 고종 황제의 즉위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말로만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자주 독립국이 되나요? 아니죠.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출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자주 독립국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니 그게 연호를 광무로 사용할 때 이루어진 개혁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무개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들이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건물 사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동그라미 왼쪽에 있는 게 환궁우라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이 환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환궁우나 환구단 모두 어떤 건물이냐면요. 황제가 하늘에 대해서 직접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러한 건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조선 세조 때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황제의 나라가 아닌데 중국만이 황제의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환궁우랑 환구단 이런 걸 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폐지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대한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다시 환궁우와 환구단이라고 하는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요 환구단에서 고종의 경우에는 황제 즉위식 같은 것들을 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건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시면 된다? 황제? 정확히는 이 사진을 보거나 이 건물을 보면 뭘 떠올리면 된다? 그렇죠. 네, 대한제국을 떠올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환궁우 정도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환구단을 헐고 거기에 조선 철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짓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냥 놔두면 안 되나? 호텔이 더 굳이 호텔을 여기가 지어야 됐을까? 굳이 여기에?
네, 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황제가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건물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걸 없애고 싶지 않았을까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조선 철도 호텔이 오늘은 명동에 있는 서울 명동에 있는 웨스틴 조선 호텔이고요. 여러분들 명동에 롯데백화점 혹시 가봤나요? 본점? 되게 큰 거, 거기 뒤에 가면은 이 호텔이 있고요. 그 호텔 안에 지금 요 황궁우만 조그맣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면은 굉장히 좀 씁쓸해요. 한때 황제 즉위식이 열렸던 이 상징적인 건물이 지금은 호텔의 일종의 뭐랄까 정원 장식 같은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씁쓸한 어떤 우리나라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울 놀러 갈 때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황제의 자리에 오른 고종의 경우에는 어떠한 개혁들을 실시하였느냐. 자, 고종의 경우에는 처음에 독립협회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막아냈고 민중에 대한 계몽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힘을 모으는 지지를 얻어내는 근대화에 대해서 민중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독립협회에 대해서 고종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고종의 경우에는 평생 어떤 것에 시달려온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나의 권력을 빼앗지 않을까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고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는 누가? 흥선대원군 아버지가 권력을 대신했었고요. 그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기 스스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와이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었죠. 그죠? 구식 군인들이 덤벼들었고 급진개파가 덤벼들었고 그 이후에 다른 청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가 끊임없이 왕인 나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처음에는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할 때 고종은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점차 의회 설립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왕 또는 황제의 권한을 그들이 일정 부분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점차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익명서 사건, 독립협회가 결국에는 무엇으로 가려고 한다? 왕이 없는 정치, 공화정으로 가려 한다라는 모함을 받게 되자 의구심이 폭발하게 되면서 결국 군대를 풀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켰죠. 그죠? 배운 기억나나요? 네.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 자신의 권력을 황제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1899년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반포한 것입니다. 자, 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으로 평가를 받아요. 자, 헌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헌법이란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죠. 그죠? 자, 여기 선생님이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자격의 기본 원리를 규정해 놓은 게 헌법이다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못 박아 놓은 것. 그래서 이 헌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들을 만드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해서 대한제국은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고종 황제가 밝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다 라고 고종 황제가 이야기를 했느냐. 자 대한국 국제의 내용들 몇 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 임금으로서의 권리를 누린다. 대한국 대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대한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며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 등을 명한다. 대한국 대황제는 행정각부의 관제를 정하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말한다. 대한국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 국가의 사실을 파견하고 선전 강화 및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 군대를 통솔하는 거,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거, 외국과 외교를 하는 거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규정한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죠.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권력을 나눠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대한제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라의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된 형태였다? 황제에게 집중된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 오직 한 명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 제도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황제의 경우에는 대한제국 내에서 그 권한이 끝이 없다, 무한대다라고 밝힌 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것, 법을 만드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것,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모두 황제가 직접 장악한 것이 바로 장악하였음을 밝힌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밝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대한국 국제를 대한민국 헌법식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대한제국은 전제군주국이다. 대한제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황제에게 있고 대한제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황제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게 바로 대한국 국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헌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어떤 근대적인 정치제도의 도입이라고 평가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명의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 이게 새롭게 나타난 변화인가? 조선 왕조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황제라는 거. 딱히 없어요. 그죠? 왕이 황제로 바뀌었다 뿐이지 한 명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된 전제군주국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근대적 개혁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개혁 시도들 속에서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들도 분명히 있어 왔어요. 그죠? 하지만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진 광무개혁에서는 그러한 근대적 정치 제도의 도입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전통적인 왕조 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 나름 당시 대한제국에게는 근대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을 이 광무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아쉬운 부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고 반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후에 고종 황제에 의해서 광무연간, 관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 동안 본격적인 근대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광무개혁은 어떠한 방향과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요거 중요해요. 네 글자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구본 신참의 원칙에 의해서 방향으로 전개된 게 바로 광무개혁이다라는 것이에요. 구본 신참이란 무엇이냐? 구본, 옛것을 근본, 기본으로 하면서 신참,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는 게 구본 신참이라는 것이에요. 자, 온건개혁파의 입장에 가까운 건가요? 급진개혁파의 입장에 가깝나요? 그렇죠. 온건개혁파 입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온건개혁파가 이루고자 했던 동도, 서기론 이런 것과 가까운 게 바로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광무개혁의 원칙이자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고종황제의 경우에는 광무개혁의 원칙을 구본신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을까? 까닭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일단은 이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고종 황제야, 그지? 전통적인 통치 체제 하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혁이기 때문에 나라의 전면적인 개혁을 원할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갑오을미 개혁에는 신분제의 폐지라든지 단발령이라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당시 조선 사람들이 미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지나치게 빠른 급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보니 이 갑오 개혁에서 실패를 보았던 것이고 국민들의 반발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렇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 어떻게 천천히 조금씩 변화해 나가자,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자 라고 하는 게 광무개혁의 방향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나 신분제 폐지와 같이 갑오개혁 때 나온 일부 내용들은 어느 정도 계승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그 원칙 자체는 구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 천천히 개혁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광무개혁의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수부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요. 황제에게 모든 군사권을 집중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중앙을 지키는 서울과 그 주변을 지키는 친위대라든지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지키는 진위대 같은 이런 어떤 부대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군대로 거듭나려면은 아무래도 군대를 지휘하는 장교 이런 사람들이 근대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관학교 같은 것들을 설립하기도 하고요. 해군을 창설하면서 서양식 군함, 근대식 군함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자 한 것들이 광무개혁에서 이루어진 군사 분야의 개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잘 됐을까? 큰 성과를 남겼을까? 그랬으면 식민지가 되지 않았겠죠. 그죠? 사실은 이런 것들도 잘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왜냐? 광무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이 뭐라 그랬죠? 둘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둘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대한제국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두 나라는 여전히 조선, 대한제국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어. 다만 어느 한쪽의 간섭이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압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전히 외국의 간섭과 개입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대식 군함을 도입하면서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서양 국가의 군함을 고종 황제는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제 군함을 사게 만들고요. 그마저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이 빌려갈 게 해놓고서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군사력 강화 부분은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라를 지킬 만큼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자,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나름 중요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자, 조선은 농업 국가였어요. 그죠?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그죠? 결국 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만드는 게 농업이잖아요. 그죠? 먹을 거 만들어내는 게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사실 가장 필요한, 조선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개혁은 바로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조선의 토지제도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농업 국가이다 보니까 농사 짓는 땅, 농지만 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땅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농지만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농사 짓지 않는 땅, 산림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어떤 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땅의 크기가 얼마인지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들판, 여기 이 산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이네? 우리가 가져가도 되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가져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땅을 빼앗기가 쉬웠다라는 겁니다. 왜? 임자 없는 땅으로 지금까지 여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불분명한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 경작권 또는 소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또는 어떤 가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 이런 땅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근대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이 땅이 누구 땅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죠. 그죠? 애매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땅 주인이 분명하지 않은 땅이네? 이건 역시 주인 없는 땅이야 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그 땅을 가져가는 이런 나쁜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겨지면서 외국인들이 그 땅을 가져가는 일을 막으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겨져서 외국인들이 그 땅을 낼름 집어가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써놔야죠. 그죠? 증명서를 만들어야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양지아문의 설치, 양전 사업의 실시라는 것이에요. 자, 양지아문의 양전 사업의 양 전부 다 한자로 헤아릴 양자입니다. 측량할 때 그 양자예요. 자, 그래서 양지, 땅을 측량하는 아문, 관청, 양전 밭전자를 써서 농지를 조사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지아문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합니다.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게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농지만 조사를 했다면 이번엔 농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땅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내서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써서 증명서로 남겨야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 바로 지계아문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계아문을 설치를 해서 양전 사업의 결과 이 땅의 크기가 얼마이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그 토지 소유 증서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요 토지 소유 증서의 이름이 무엇이다? 지계라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은 언제 발행한 거고 여기 강원도라고 써있네요. 강원도 어디에 있는 얼마나 크기의 땅인데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안달원이라고 안편원 이라고 되어있네요. 누가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이러한 증명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땅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뿐만 아니라 개항장, 그러니까 부산, 인천, 원산 같이 외국인들의 활동과 거주가 허락된 개항된 항구 주변 외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요. 5교시 한국사 시간 많이 힘들고 지루한 시간이죠. 이해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범인데 안 듣고 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네요. 양전 사업은 곧 토지조사 사업이다. 그러면서 1898년에서부터 1904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국 토지의 약 3분의 2를 측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왜 3분의 2지? 왜 전부 다 안 했지? 왜 그랬을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죠? 왜냐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광무개혁이 중단되어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를 측량하려 하였으나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3분의 2 지점에서 멈추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한편 광무개혁을 통해서 섬유산업, 운수산업, 광업, 철도산업 등등 다양한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고요. 그러면서 근대적인 공장과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분야들 어떤 분야들이었느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가 공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면제품 같은 것들을 생산하면서 많은 이익을 올렸던 거예요. 아직까지 조선 사람들이 뗏목이나 돛담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을 때 외국 회사들이 증기선 타고 와가지고 택배업을 대신 싹 다 싹쓸이 해버리고 만 겁니다. 광산 개발 기술도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금광, 은광 싹 다 털어먹어요. 철도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철도를 직접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조선을 대신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철도 놓고 운영하면서 조선의 돈을 박박 긁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외국의 경제 침투로부터 우리나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운수산업, 섬유산업, 광업, 철도산업 이런 것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근대적인 공장 회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열감의 이권 침탈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 없다 보니 자꾸 외국에게 돈을 빌려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외국 돈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장악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성은행이라든지 대한천일은행 같은 이런 은행들 금융기관을 만드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도 광무개혁 시기에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 외에도 전화, 전신, 철도 등 근대적인 교통통신의 시설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전신은 뭔가요? 전신. 아니에요. 전신은 뭘까? 여러분 혹시 뭐 모스, 부호 이런 거 들어봤어요?
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제 통신병들이 가가지고 뚜두뚜두뚜두뚜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본 적 있죠? 그죠? 전화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장거리 통신수단입니다. 전신이라고 하는 거. 모스보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나라의 상공업을 발전시키려면은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오늘날로 치자면은 특성화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상공학교라든지 광무학교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상공학교는 말 그대로 상인과 공업자들을 키워내기 위한 학교이고요. 광무학교는 광무 개혁할 때 그 광무가 아니라 광산 개발할 때 그 광무입니다. 광산업의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키워내기 위한 학교가 광무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유학생을 파견해서 서양의 근대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오게 하려고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경우에는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러면서 이 광무개혁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느냐?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마지막 근대적 개혁 시도였는데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어떤 근대적 개혁보다 자주적인 성격이 강한 근대적 개혁이었다라고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나 교육, 산업 등에서는 꽤나 어떤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던 개혁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다만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여전히 대한제국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교적인 성리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제대로 된 속도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열강들, 특히나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개입과 간섭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열강의 간섭 등으로 인해서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 가능한 개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둘 사이의 세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웠던 개혁이기도 한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죠.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광무개혁은 중간에 끝을 보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것이 광무개혁이다라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이때쯤 대한제국에게는 이제 근대적인 정치제도의 도입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권력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던 고종 황제의 경우에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면서 전제 군주국임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왜 문제였을까? 고종 황제 혼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전제 군주국이 되는 게 왜 문제였을까? 고종 황제 한 명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 그렇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면은 고종 황제 하나만 협박해가지고 황제한테 도장만 받아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의회 제도 같은 게 도입이 됐다면 당연히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했겠죠. 그죠? 하지만 그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우리나라의 식민지가 좀 더 쉽지 않았을까, 식민 지배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시간 잠시 드릴 테니까 교재 27페이지에 있는 빈칸들 한번 채워봅시다. 한번 채워보세요.
자, 얼추 다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 뭐라고 쓰면 될까요? 무엇 이후에?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다가 고종이 돌아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연호를 제정하고 황제에 즉위하게 되면서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호는 무엇이라고 정했나요? 광무라고 했네요. 그죠? 광무. 자, 그 다음 밑으로 가봅시다. 대한국 국제를 제정을 해서 고종이 황제권을 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반포해서 대한제국이 전지분주 국가이고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한 광무개혁을 전개해 나가면서 무엇을 원칙, 방향으로 삼았다? 네 글자? 구본 신참을 기본 개혁의 방향으로 삼았다.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군사 분야에서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졌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양지 아문을 설치해서 토지를 측량을 하고 소유자를 조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양지 아문. 자, 그래서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자를 조사한 다음에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증명서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지계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 외에도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는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고종은 한국 요구를 받아들여 연호를 광무라고 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1899년 무엇을 반포하여?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국이며 만세토록 불변한 전제정치라고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하고 개혁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양전사업과 지계 발급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계 발급 사업을 실시하였다라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교과서 꼼꼼하게 보세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지 않았거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교과서에 있으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옆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읽기 자료나 아니면은 뭐 설명하는 주석 같은 글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교과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에서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출제는 다 끝났고요. 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쪼록 준비를 교과서 중심으로 잘 하시길 바래요. 알겠나요? 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